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줄거리를 살펴볼 책,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The Coldest Ground, 가장 차가운 땅, 혹한의 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저자는 데클런 제임스입니다. 데클런 제임스는 제이크 캐신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릴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책 The Coldest Ground는 제이크 캐신 시리즈 10번째 책입니다. 데클런 제임스는 거의 정기적으로 매년 2권의 책을 펴내고 있고요. 이 10번째 책에 이어서 11번째 책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The Coldest Ground,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자,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ldest Ground, 혹한의 땅은 모두 33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84년 8월 18일입니다. 도대체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장소는 미국 오하이오주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랙앤힐스, 검은 손의 언덕. 이 마을 이름 자체가 굉장히 스릴러적이군요. 근데 이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곳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골 같은 곳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시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럴 것 같은데, 이 마을을 배경으로,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이 데클런 제임스가 제이크 캐신 시리즈를 써요. 근데 이 책, The Coldest Ground가 몇 번째 책이라고요? 10번째 책이고요. 11번째 책을 이미 예고했고, 앞으로도 몇 권을 더 쓸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10권 이상의 책을 쓸 정도가 될까요? 요즘에 추세가 그렇긴 합니다. 스릴러의 추세가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스릴러들이 많은데요. 그 스릴러들이 아주 또 냉혹하고 냉정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시골이라고 하는 곳,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곳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거기에서부터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블랙앤저 힐스라고 하는 곳을 아무리 무대로 삼는 게 추세라고 해도 이 데클런 제임스가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10권 이상의 책을 쓰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 데클런 제임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984년 8월 18일 이 미국 오하이오주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작은 마을에 사는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7살 조금 넘은 두 남자아이인데, 이 두 남자아이들이 매일 노는 곳이 있어요. 블랙앤힐스 같은 곳에는 이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킬 만한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일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기차가 가는 철길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일 그 철길가에 가서 놀고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고, 아니, 부모들도 다 알겠죠. 미처 다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부모들을 모르게 그 철길가에 가서 놀아요. 매일 그곳에 가서 놉니다. 근데 이 철길도 시골 마을의 철길이다 보니까 기차가 거의 지나가질 않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기차가 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놀잇감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했을 것이고, 드디어 기차가 오는 시간이 돼서 저쪽에서 기차 소리가 들리고요, 마침내 기차가 지나가면서 지축을 흔들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라질 때 이 아이들은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또 자동차를 싣고 가는 기차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기차를 보고 흥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근데 그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시간까지 이 아이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환호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줌을 같이 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혼을 낼지 모르니까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집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한 아이의 집은 좀 가까운 데 있고, 한 아이의 집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먼저 한 아이가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고, 남은 한 아이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 도로답게 그 도로에도 차가 거의 지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연히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그 아이를 좀 앞서 지나가더니 거기서 멈춰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려서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차를 탑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집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내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서 도로를 질주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선 사라져버려요. 이게 제 일장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아이, 7살 반 된 아이, 미국 오하이오주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 남자 아이가 자동차 납치를 당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고 아이의 종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두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과 케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납치당한 애는 마이클이에요. 마이클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수색을 하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렇게 1년 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1986년 1월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얼어붙은 땅, 그 1986년 1월에 이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곳은 정말 추웠습니다. 오하이오주가 겨울철에 추울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그때는 유독 추운 곳이어서 모든 곳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더 콜디스트 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얼어붙은 땅에 조금 삐져나와 있는 발가락 뼈를 발견한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서 유해를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검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바로 1년 반 전에 실종되었던 마이클의 유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검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는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사고거나 자살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2장은 1장보다도 40년 뒤의 일입니다. 누가 경찰서를 찾아오냐고 그러면 린다 애킨스라고 하는 나이 든 여자분, 70세가 넘은 여자분이 경찰서를 찾아오는데요. 이분은 왜 찾아올까요? 린다 애킨스가 바로 마이클의 어머니예요. 이 마이클의 어머니는 40년 전에 마이클이 실종되고 유해로 발견됐을 때에 그때의 경찰서를 정말 자주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규명되고 나서는 그 뒤로 40년 동안 경찰서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40년이 지나서 경찰서로 찾아와서 제이크 캐신 형사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린다 애킨스라고 하는 마이클의 어머니가 40년이 지난 뒤에 경찰서를 찾아왔을까요? 다른 일이 아니겠죠. 이 책에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마이클과 관련된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글씨체가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편지예요. 이 린다 애킨스가 전날 받은 편지입니다. 이 Dear Mrs. Atkins 편지죠.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아주 특이해요. 린다 애킨스가 봤을 때 이 편지는 정말 중요한 편지인 겁니다. 그런데 린다 애킨스가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살아오면서 이런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마이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이 편지는 40년 뒤에 온 편지인데 이건 장난 편지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미 유해로 발견됐고 그리고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규명이 됐는데 더 이상 뭘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니까요. 그런데 이 린다 애킨스, 마이클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건 절대로 장난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하고 수사된 경찰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클이 발견됐을 때의 의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거든요. 옷차림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와 수사하는 경찰 이외에 알고 있을 사람은 범인이냐? 범인과 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Michael is alive and well.
마이클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고 그리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주위에 아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마이클의 어머니 린다 에킨스가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이 편지를 받고서 그냥 조용히 있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살아서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느냐라는 거죠. 이 마이클의 어머니 린다 에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마이클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린다 에킨스의 삶을 보면 마이클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는데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이 편지를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이 제이크 캐신 형사를 찾아와요. 물론 제이크 캐신 형사는 마이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이크 캐신 형사의 명성을 듣고 이 형사라면 반드시 이 의문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이크 캐신 형사도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린다 에킨스가 주는 편지를 보고서 아, 이건 장난 편지일 거예요. 사건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린다 에킨스가 뭐라고 말하냐고 그러면 한 번만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봐 달라. 그리고 이 편지가 발송된 장소가 바로 그린 애쉬라고 하는 곳이다.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린 애쉬인데 이 블랙앤힐스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조사해 달라. 그린 애쉬라고 하는 곳은 블랙앤힐스보다 훨씬 더 조그마한 곳이니까 그곳에 가면 반드시 어떤 단서를 발견할 것이다. 꼭 그렇게 한번 해달라. 그곳에 가서도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이 일러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이크 캐신 형사도 그 편지를 받고서 알았다고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린다 에킨스가 말한 것처럼 부모나 수사경찰 또는 범인만이 알고 있을 그 사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크 캐신 형사는 그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지를 않았고 그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기가 도대체 어떤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도 짐작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그 린다 에킨스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제이크 캐신 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뭉개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 린다 에킨스가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이크 캐신 형사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뭉개버릴 수가 없어서 동료 경찰과 함께 마이클의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 사진도 보고 익사사고로 결론을 내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다 확인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검시의가 이 마이클의 유해를 보고서 익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그 친구 케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이클은 수영 실력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 당시 1984년 8월에 마이클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블랙앤힐스의 시냇가는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검시의가 익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과거의 수사 기록을 살피고서 기본 조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제이크 캐신 형사가 한 일은 뭐겠습니까? 마이클의 실종사고와 마이클의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담당자를 만나는 거죠. 이미 은퇴한 경찰인데요. 척크 톰슨이라고 하는 경찰을 만나서 당시의 상황을 다 듣습니다. 당시에서 이야기를 쭉 듣는데 별로 뭐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렇게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수색을 중지하고 그리고 검시의가 익사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건이 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FBI에서 연락이 옵니다. FBI에 예전에 잭 캐신 형사와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어요. 게이블 웨스트라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에게서 연락이 와요. 자네가 마이클 사건을 맡았다면서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FBI에서는 아직까지 마이클의 사건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이블 웨스트가 잭 캐신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 또 협조하기로 하고 언젠가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잭 캐신이 그린 애쉬로 가요.
그린 애쉬로 가서 수소문을 하는데, 그린 애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조그마한 동네고, 그리고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친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는데, 이 잭 캐신 형사가 내놓은 편지를 보더니 그 편지 글씨체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린다 애킨스가 보고서 그린 애쉬를 가달라고 그런 건데, 그 소인을 보더니, 우체국 소인을 보더니, 아, 이 장소는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제거 집안에서 운영하는 농장과 방앗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크 캐신이 제거 농장으로 가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겠다. 둘러보고, 잭 캐신이 그린 애쉬에 온 것은 그린 애쉬에 어떤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린다 애킨스가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려본 겁니다. 한번 들려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편지에 찍힌 소인을 보고서 제거 가문의 농장과 방앗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거의 농장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린 애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거의 집안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거의 농장으로 찾아갑니다. 제거의 농장으로 찾아가서 사람을 불렀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40이 넘은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남자를 보고서 잭 캐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마이클의 수사 기록을 보다가 거기서 사진들을 봤잖아요.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유심히 봤는데요. 그 사진에서 봤던 인상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좀 넘었다 그랬잖아요. 7살 넘은 사람이 40년이 지나서 47, 48쯤 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한 남자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숀 제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잭 캐신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숀 제거라고 자기 이름을 밝힌 사람이 틀림없는 마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클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이클이 살아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사실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장난을 한 게 아니라 이 마이클의 사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숀 제거를 만나서 잭 캐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숀 제거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숀 제거의 어머니 이야기. 숀 제거의 어머니는 율리아인데, 숀 제거가 12살 무렵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줄리아의 어머니가 날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숀 제거의 외할머니죠. 이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부모인, 날라의 부모인 건터와 엘리자베스 제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거 집안의 가족사를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추적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잭 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숀 제거의 DNA, 유전자를 채취해서 린다 애킨스의 DNA와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스가 남겼을 DNA와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이 숀 제거가 바로 마이클스가 되는 거고, 마이클스는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잭 캐시는 아직 DNA 조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숀 제거가 마이클인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마이클스라는 이름으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유해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고, 그 유해의 주인공은 어떻게 죽었고 왜 그곳에 묻혀 있는가? 이게 또 다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이크 캐신이 숀 제거가 바로 마이클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궁극적인 대답은 DNA 조사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볼까요? 검시의를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을 검시했던 그 검시의 다음에, 마이클 사건 직후에 검시의로 온 사람을 만나봐요. 나이가 꽤 많은 분인데 에단 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단 스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에단 스톤이 마이클 사건의 기록, 그 마이클의 부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내요.
이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앞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11장인가 보면 에단 스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에단 스톤은 마이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마이클 사건이 종료된 직후에 검시위로 왔습니다. 그러면 에단 스톤 이전의 검시위, 마이클 사건 때 발견된 유해를 검시하고 그 유해가 마이클의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검시위는 누구냐? 빌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 존스가 남긴 검시 보고서를 이 에단 스톤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검시 보고서는 부정확하기 짝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 유해의 주인공은 마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제이크 캐시는 형사의 감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션 제거를 보는 순간 자기가 봤던 이 마이클의 어릴 적 사진에 40년을 더한 그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감으로 아는 건데 에단 스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증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검시 보고서가 엉터리다. 이 검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이 아이는 결코 마이클일 리가 없다. 그러니 마이클의 유해라고 한 그 유해를 다시 발굴해서 재부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부검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한 일주일쯤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한층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클은 살아있고 제이크 캐신이 확신하는 것처럼 션 제거가 마이클이라면 그러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달고 40년 동안 묻혀있는 그 유해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묻혔느냐 이게 계속 이제 의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가면 이 제이크 캐시는 션 제거를 만나고 그리고 에단 스톤을 만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확신을 갖고 그 유해가 마이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이클의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마이클의 아빠는 존 애킨스고요. 엄마는 아까 말한 대로 린다 제킨스인데 둘은 이제 서로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존 애킨스나 이 린다 입장에서 보면은 어이없는 일인 거죠. 일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서 마이클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션 제거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게이블 뉴스데이에게서 다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 FBI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에이지 프로그레션 포토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실종자들을 찾는 데 이제 쓰는 겁니다. 게이블 웨스트라고 하는 FBI 요원이 전문가에게 마이클의 사진을 맡겨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형됐을 것인가를 그려보도록 한 거예요. 그 사진을 갖고 와요. 역시나 그 사진을 봤을 때에 이 제이크 캐신이 그 사진을 봤을 때 그건 션 제거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실해진 거죠. 사진상으로 확실해졌어요. 남은 건 이제 DNA 대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이클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묻혀있던 유해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FBI에서 최신 기술을 동원을 하는데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그런 드라마나 또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유해를 가지고 특히 얼굴에 유해를 가지고서 안면 복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실제의 얼굴하고 흡사하게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실종자를 찾는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라고 알고 있던 유해가 이제는 존 도가 된 겁니다. 무명의 사람이 된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이 아이의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얼굴 복원 작업이라고 하는 최신식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굴을 복원해서 이 아이의 신분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제이크 캐신이
이 숀 제거 집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숀 제거의 어머니가 줄리아였잖아요. 줄리아고 그 줄리아가 이 숀 제거를 낳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줄리아의 어머니 달라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달라가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에 임신을 해서 이 줄리아를 낳아요. 근데 이 달라를 임신시켰던 사람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달라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혼자서 출산을 하고 이랬으니까 진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달라의 부모님, 그러니까 줄리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격들이 특이해서 이 달라를 아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가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줄리아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아서 숀 제거를 양육할 때도 역시 그런 강박증에 시달렸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거 집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사 같은 게 드러나는 거죠. 은밀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블랙앤힐스와 같은 그런 작은 마을, 시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그마한 그리네시라고 하는 곳, 그곳은 사람들이 다 서로 다 잘 알고 있고 거의 다 친척들인 곳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하는 말 있잖아요.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안다. 그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서 벗어나고 감춰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마을의 규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는 다 제거 집안의 식구들이고 그리고 다 친척들인데, 이 제거 집안, 그러니까 달라와 줄리아와 숀으로 이어지는 이 제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친척들도 잘 몰라요. 오래전부터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촌이고 이런데도 관계를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즉 숟가락 하나까지도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개로 우물을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다 알 것 같고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은밀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소도시 또는 시골을 스릴러가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제거 집안의 그 비극사, 이걸 이제 점차 알게 되고, 그리고 달라와 줄리아가 겪었을 그 고통들,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제이크 캐시니 형사가 그 배경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FBI에서 안면 복원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도가 되어 있는, 지금까지 마이클로 알고 있었던 그 유해의 주인공을 밝혀내려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그 유해의 주인공이 바로 숀 제거였을 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줄리아의 아들이었던 거죠. 줄리아의 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몰래 감춰뒀다가 이 마이크를 납치해 가서 그 마이크를 숀 제거로 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숀 제거, 원래의 줄리아의 아들은 어떻게 죽었나? 그 사실은 줄리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줄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 특히 친척들 가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난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숀 제거와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하는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도 숀 제거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전혀 모릅니다.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서나 알지 그 전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집안에 가면 어렸을 때 사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숀 제거의 집안에 제이크 캐시니 갔을 때에도 숀 제거의 중학교 이후의 사진들이나 군생활 뭐 이런 사진들은 있어도 그 어릴 적 사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찍었던 사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드디어 사건의 진상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이크 캐신이 찾아봐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에단 스톤 이전의 검시의, 즉 빌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유해를 어떻게 검시를 했길래 그 유해를 마이클이라고 하느냐. 그 유해는 분명히 줄리아의 원래 아들인 숀 제거임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마이클의 유해라고 해서 마이클 실종 사건을 거기서 중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 존스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빌 존스 행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에단 스톤이라고 하는 검시가 제이크 캐신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단 스톤이 마이클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이클 사건의 수사록, 특히 검시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엉터리다. 이대로 한다면 이 유해는 절대로 마이클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재부검을 하겠다 그랬는데 재부검을 한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마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해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클이 아닌데 마이클의 모습을 좀 담도록 그렇게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 조작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신원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부터 보죠? 우리가 수사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치아를 보지 않습니까? 치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과를 가니까 치과에서 이 치아의 상태를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의 상태를 보고서 그 사람의 신원을 규명을 해내는데 이 치아 사진, 그 마이클의 치아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치아 사진과 흡사하게 이 유해의 치아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고를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이클이 아닌 시신을 가져다가 그 마이클의 시신으로 어느 정도 보이게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징을 거기다가 옮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절대로 마이클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클을 닮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봐도 아 이건 마이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고 왜곡해 놨다라는 사실을 이 에단 스톤이 밝혀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겠느냐?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에단 스톤 이전에 검시의인 빌 존스가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빌 존스를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여기 25장에 들어가면 이 제이크 캐신이 린다를 만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유해가 마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마이클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마이클이 바로 숀 제거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 린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빌 존스를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FBI 요원인 게이블 웨스트가 이 마이클 수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 기법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존 도, 그러니까 마이클이라고 칭해지던 그 유해, 이제는 그 신원을 알 수 없게 됐는데 그 유해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안면 복원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면 복원 작업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유전자의 계보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에 그 수사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범인을 찾는 데도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그게 선조나 가족을 밝히는 데 사용됐던 거예요. 나의 가족, 내가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입양되었거나 또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 가족을 찾을 때에 자기 유전자를 제공을 해 놓으면 그 유전자와 동일 계열의 유전자를 찾아서 그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유전자 계보를 밝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범죄에서 사용을 하면 범인이 남겨놓은 유전자를 통해서 그 범인이 어느 계보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름을 밝혀줄 수가 없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집안 사람이겠다라는 정도를 밝혀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이 실종자들이나 자기 가족을 찾는 데에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블 웨스트가 그런 유전자 작업을 통해서 계보 확인을 하는데 그게 그린 애쉬의 제거 집안 쪽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갑니다.
쇼온 제거다 이렇게 밝혀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점차 밝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차 모든 사건들이 명확해지는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알려면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역시 검시위였던 빌 존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31장에 가면 드디어 빌 존스를 찾습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빌 존스를 찾는데 빌 존스가 모든 걸 다 털어놔요. 이 빌 존스가 밝힌 바에 의하면 빌 존스는 나이가 훨씬 어렸던 달라와 사귀고 달라를 임신케 한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빌 존스와 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줄리아입니다. 이 줄리아. 그런데 이 달라는 그 부모의 그 강압적인 성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로서 생을 마치잖아요. 근데 이 줄리아를 그래서 이 빌 존스가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는데 이 줄리아가 어떤 남자와 사귀어서 쇼온을 낳아요. 쇼온을 낳았는데 이 줄리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은 크지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만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에 의해서 쇼온 제거가 사망을 합니다. 그것을 이 빌 존스가 보고서 자기의 딸의 아들, 즉 손자인 거죠. 이 손자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접하고서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꾸미는 거죠. 물론 빌 존스가 이 마이클의 납치 사건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마이클이 납치된 이후에 마이클을 계속 사람들이 찾고 수사하면 안 되니까 마이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쇼온 제거의 시신을 마이클하고 비슷하게 꾸미는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이클이다라고 부모가 인정을 하고 나서 마이클 수색 작업이 끝나고 마이클 수사도 거기서 종지부를 끄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이클은 익사했다.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빌 존스가 검시위니까 검시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하겠어요. 그러고선 지나간 거죠. 이런 사실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하이오주 블랙앤힐스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벌써 스릴러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서 발생한 마이클 사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조그마한 동네라고 해도 모든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감춰진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조그마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강력한 스릴러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실들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해결이 됐고요. 33장을 가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마이클, 즉 쇼온 제거입니다. 이 쇼온 제거라는 사람이 47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쇼온 제거를 알고 살아왔는데요. 자기가 마이클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요. 이런 고통을 겪지만 원래 이 마이클, 즉 쇼온 제거가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부인이 아주 침착하고 강단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즉 쇼온 제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위기들, 정신적인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 쇼온 제거, 즉 마이클은 두 가지 이름으로 다 살게 됩니다. 쇼온 제거 집안에 남겨놓은 유산들을 가지고, 아까 농장도 있고 방앗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전에는 상당히 큰 규모였고 많은 사람들도 방문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곳을 다시 키워서 예전과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 린다 에킨스가 있잖아요. 그 린다 에킨스하고도 아주 애틋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린다 에킨스가 마이클이 살아있고 쇼온 제거가 자기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20년은 더 젊어 보인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쇼온 제거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죠. 손자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킨스 집안과 제거 집안이 서로 교류하면서 더 큰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또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스릴러지만 참 따스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번 겨울 추위를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The coldest ground, 가장 차가운 땅, 혹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The coldest groun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coldest ground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갖는 희망, 그것은 바로 잔잔하고 은은하면서도 그리고 따스한 온기를 갖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책이다. 자, 디클런 제임스의 제이크 캐신 시리즈 제 10번째 책 The coldest ground, 즉 가장 차가운 땅, 혹한의 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의 줄거리였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